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재승욱 박사님이랑 저랑은 한 15년, 2년인 것 같습니다. 네. 각자 저희가 리즈 시절. 몇 살 때였죠, 그때가? 그때 저는 20대였던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그때 첫 애 낳기 전에, 30대 아마 초반이었을 건데, 그때 경매학원에서 그때 만나가지고, 그때 인연을 가지고 있는데, 각자의 길로 이제 가면서, 저는 학교로 갔고, 우리 또 고 대표님은 또 실전에 또 들어가시면서 또 헤어져 있다가 얼마 전에 이렇게 이제 만나가지고 또 강의도 하고 뭐 서로 이렇게 인맥을 쌓아가고 있는 참 인연이 참 깊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반갑더라고요. 아이고, 왜냐면 부동산 하면서 저도 많은 분들을 뵀지만 이렇게 15년 이상 그렇죠. 꾸준하게 계신 분은 거의 못 봤습니다. 한 5손가락 안에 꼽힐 것 같은데 그래서 박사님이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셀프 소개 잠깐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름은 재승욱이고요. 지금 학교는 동의대학교에서 부동산 대학원, 그리고 부동산 금융자산 경영학과,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겸임 교수로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공인중개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산동의 제대로 부동산 아카데미에서 또 우리 실전 투자방 강의도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라디오, 화요일 날, KBS 시사 포커스에 잠깐 10분씩 이렇게 부동산 관련 코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거의 투자부터 시작하신 거죠? 맞습니다. 네네. 시작은 아주 어린 시절, 30대 초반에 결혼하고 나서 이제 부동산을 투자했으니까 제가 올해 46이거든요. 그래서 한 16년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다른 업종에 부동산에서 16년이라면 다른 업종에 30년 이상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만큼 이 사이클이 있고 여기서 오랫동안 살아남기가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자, 우리 박사님 하면 이번에 새로운 책 1,000만 원 부동산 투자가 나왔는데 박사님 이야기더라고요. 그렇죠.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2019년도에 소액 부동산 투자가 정답이다라는 책을 첫 썼는데 쓰고 나서 세월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저도 많은 또 투자를 했고 또 여러 가지 결과도 나왔고 또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그렇게 하면서 실제 제가 이번 시장을 보면서 사실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전체가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는 잘 없는데 수도권이 오르면 부산이 떨어진다든지 부산이 오르면 수도권이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 2021년부터 하락했던 전체적인 부동산 불황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예견된 어떤 리스크였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그전에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심리가 좀 많이 이제 좀 꺾여 있는 이런 부분도 좀 컸었고 그 다음에 금리가 갑자기 막 확 올라가면서 아마 처음 겪어보셨던 분들이 많으실 건데 저도 처음 겪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값이 많이 떨어지게 되었고 그중에서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막 폭발한 지역들은 아마 더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막 3중고, 4중고를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잘 모르고 막 부동산은 무조건 오를 거라 판단해가지고 연끌해가지고 막 집을 막 비싸게 사가지고 막 빌려가 샀던 이런 분들이 막 이혼도 하고 막 어떻게 채무자가 되고 막 돈을 이자를 못 내가지고 막 집을 싼 값에 팔고 전세 들어가고 월세 들어가는 이런 것들 보면서 저는 부동산 투자가 좀 체계적으로 뭔가 좀 처음부터 좀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금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 경험과 더불어서 투자했던 내용을 좀 실제 좀 내용을 담아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일단은 항상 투자든 어떤 거든 저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타이밍. 남과 같이 해서는 남 이상 될 수 없다. 이게 옛날 우리 책에 읽었던 그 내용인데 남들이 막 투자를 막 하면 이제는 조심해야 되는 시기고 남들이 막 두려워하고 남들이 막 힘들어하고 막 두려움을 가질 때는 반대로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다. 즉 반대로 이야기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아파트 공급 물량이 너무 쏟아져가지고 가격이 떨어지는 시점 이때는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막 가격이 오른다고 막 뉴스에 난리가 나고 막 자꾸 시세가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막 시기가 떠들기 시작하면 그때는 살 이제 팔고 나와야 되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즉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반대로 생각하면 네. 돈을 버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냥 막 편승해서 누가 사라 해가지고 막 누가 사서 배가 아파가지고 이때 막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꼭 잘못된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꼭 사람들이 이제 조급해지는 게 이게 오늘 사가지고 내일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너무 빨리 좀 빨리 하다 보니 그런 건데 사실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시간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저는 부동산은 특히 아파트나 주택 같은 이런 것들은 2년이라는 시간이 반드시 이제 묵혀둘 시간이 필요하다. 뭐 세금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2년 뒤에 팔아야지 일반 가세가 되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는 시기도 중요하지만 2년 뒤에 내가 언제 이 물건을 팔지를 생각하고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막 힘들어하고 막 투자를 안 하는 그 시점에 들어가서 막 분위기 올라오는 이런 시점에 2년 또는 4년 뒤에 팔고 나오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 한 가지 더 이제 부동산 투자를 이제 또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는 항상 그런 게 화폐 가치에 대한 하락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 네. 우리나라 돈이 옛날에 여러분 10,000원짜리가 5년, 10년 전에 10,000원짜리랑 지금의 10,000원짜리는 완전 다른 게임이 돼 있거든요. 네. 옛날 우리 10,000원 가지고는 점심을 한 2끼 정도는 먹을 수 있었습니다. 네. 왜? 밥값이 한 5,000원, 5,500원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거의 9,000원, 10,000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이번에 더 이제 뭐 전쟁이나 여러 가지 뭐 금리 이런 것 때문에 물가가 더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계속 지금 통화량이 자꾸 증가하면서 또 물가를 또 상승시키면서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금리가 좀 높다 해가지고 은행에 막 안전자산으로 해서 돈을 넣어놓는다는 것은 나중에 금리가 반드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금리 시대에는 여러분 화폐를 또 여러분 자산을 지키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럼 실물 자산의 대표적인 부분이 부동산이다.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부동산도 막 몇 억씩 투자해가지고 또 몇 억 벌고 이런 투자보다는 여러분 달달이 여러분 월급이나 여러분 또 수익에서 열심히 종잣돈을 모아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을 모아가지고 여러분 공부하면서 또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선택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저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와닿는 게 강의 시간에 이제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과연 집값이 지금 정상이냐? 너무 비싸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상대적인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4천만 원인 사람이 그렇죠. 또 외벌이다. 그러면 8억의 집이 비싼 게 돼버리고 그렇죠. 또 연봉이 8천인데 또 부부끼리 같이 번다. 그러면 또 도전해볼 만한 그렇죠, 데가 되고 그렇죠. 또 연봉이 8억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집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좀 어렵던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부동산이 비싼 거냐, 돈값이 떨어진 거냐. 이렇게 하면 돈값이 떨어진 거다. 이런 데는 대부분 이 좀 상승론자 말고 비관론자들도 대부분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오래 하다 보면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오르지만 사실 돈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맞습니다. 많이 느끼게 되는데 역시 우리 박사님 오래 살아남으셨던 노하우가 이 통찰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고 대표님 말씀하신 그 문제는 지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물가 상승, 화폐 가치 하락, 화폐 가치 하락, 물가 상승 이거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2000년도에 보면 짜장면 값이 3,000원 했거든요. 제가 그거 짜장면을 사 먹는데 6,000원 하더라고. 2배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내가 10년 뒤에 짜장면을 먹는다. 지금처럼 6,000원 할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9,000원, 10,000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 어떤 물가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분양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분양 가격이 오늘이 제일 싸다라고 느끼는 이런 부분들도 항상 상승할 수밖에 없다. 왜? 철근 콘크리트 가격. 짜장면도 뭐 밀가루라든지 그 짜장면을 만드는 그 주방장이 인건비도 올라가지만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아파트 분양 하는 데 있어서도 모든 비용이 다 올라가니까 상승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그 돈을 은행에 넣어놓느냐? 그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제일 그러면 바보 같은 짓이죠. 실물 자산에 일단은 기웃거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뭐 어떤 원자재라든지 뭐 석유라든지 뭐 어떤 뭐 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안다라고 하면 그런 쪽에 어떤 뭐 투자를 하면 좋지만 참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가장 일반적인 안전자산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에 네. 투자를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여러분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인상 깊었던 게 네. 공포의 장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네, 네. 또 환희의 장에서는 팔 수 있어야 네.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해야 된다 하셨는데 그러면 환희의 장이라면 한 2년 전 그때가 또 좀 고점에 가까운 장이었을까요? 저는 이런 어떤 속담도 참 좋아하는데요. 네. 유수에 사서 소문에 팔아라. 유수, 일단, 소문에 사서 유수에 팔아라. 네. 반대로 말했습니다. 네. 일단 유수에 뭔가 나왔다. MBC 뉴스나 KBS 뉴스 9시 뉴스에 뭐 비트코인이 나왔다. 아니면 뭐 어떤 에코프로비엠이라든 어떤 종목이 나왔다. 네. 그럼 그 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뉴스에 나왔다는 것은 벌써 사람들이 막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지금 상승하고 막 좋아지는 상태에서 말을 때리거든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개나 이런 이만 하면 안 되잖아. 뭐 동물이나 뭐 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그게 거품이 되면서 항상 하락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MBC나 KBS 뉴스 9시 뉴스에 막 부동산 가격이 올랐습니다. 뭐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격이 이제 쓱 이제 최고 물론 이제 그 방송이 일어나서 좀 더 올라가긴 하지만 거의 이제 떨어질 시기를 잡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거의 대부분 그런 패턴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런 패턴이에요. 이번에 또 뭐 대출 가계 대출이 막 늘어납니다 이렇게 하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또 정부에서는 가계 대출을 줄이려고 또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뉴스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 벌써 그거는 다 진행된 상태고 거의 지금 끝물이다 이래 보고 이제는 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래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지금 또 뉴스에 또 보면 자꾸 가격이 떨어진다. 지금 미분양이 많이 늘어난다. 이런 분위기가 막 쏟아지면 그때는 반대로 이제는 어느 지역을 내가 사야 되지. 어느 지역을 많이 떨어졌지. 이런 걸 보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고 항상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은 타이밍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좋은 타이밍은 언제쯤 올까요? 저는 올해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네. 저는 올해 상반기가 가장 부동산을 아마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였다라고 제가 올 초에 유튜브를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래 보면 데이터를 보면 제가 뭐 정확하게 뭐 점쟁이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데이터가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결론이 나왔는데 올해 설날 전후가 우리 부산에서는 뭐 전국 다른 지역도 좀 그런 경우도 많은데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아파트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던 시기는 올 설날 전후가 가장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시기를 놓친 분도 뭐 너무 속상해하거나 내가 좀 타이밍을 잘못 잡았다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게 지금 이제 추석이 지난 상태니까 지금하고 올해 연말까지도 아직까지 가격이 좀 덜 오른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들은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적게 오른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보다 크게 많이 안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올 연말까지는 저는 2차 타이밍으로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다. 근데 내년이 넘어가다 보면 이제 미국 연방에서 기준금리를 엊그제는 굉장히 지금 기준금리 한 번 더 올리겠다. 그 다음에 앞으로 고금리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판단했다가 지금 이제 중동 사태가 또 이래 벌어지면서 약간 금리가 지금 좀 떨어지려고 하고 있고 이제 연준에서도 이제 금리를 올리기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시기가 좀 이상이 좀 그리 되다 보니까 아마 내년 3월달 내년 아마 상반기에는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시장의 어떤 변화가 지금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까지 기다렸다가는 상당히 좀 부동산이 가격이 좀 상승하는 지역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내년 내후년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거의 작년 올해는 우리가 한 22,000, 23,000 세대인데 내년부터는 15,000
2025년도는 7, 8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 신축 아파트, 새 아파트 이제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신축 아파트 전세가도 올라가고 매매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불을 보듯 뻔하게 시기가 늦을 수 있으니까 추석 지나고 올 하반기, 올 12월 달까지는 한번 2차로 한번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는 게 좋은데, 무주택자분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좀 빨리 집을 구하는 게 좋다 생각하고, 네. 왜냐면 항상 맨 밑바닥에서 집을 산다는 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그건 저도 못하고 우리 고 대표님도 하기 어려운 시기니까, 지금보다 조금 많이 떨어진, 옛날 최고가보다 조금 그래도 떨어진 비율이 한 20%, 30% 또는 뭐 15%, 20% 정도 된다라고 하면 계속 기다리지 말고 저는 과감하게 뭐 DSR이 되고 뭐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뭐 대출이 된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타이밍을 잡아야 되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집이 팔리느냐 안 팔리냐 이걸 잘 판단하고 만약 잘 안 팔리는 것은 좀 가격을 낮춰가지고 빨리 좀 팔고 좀 상위 지역으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가 지금 열려있다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주택자들은 자기 집이 팔리는 전제하에 좀 싸게라도 팔고 좀 더 싸게 상위 지역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올 연말까지 저는 형성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아마 내년 내후년은 전세값이 좀 반등하면서 좀 매매가를 좀 치고 올리는 형국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 좀 놀라운 게 저희가 오랜만에 배웠어도 깊이 있는 이야기보다는 사는 이야기 좀 하고 또 비즈니스 이야기도 좀 하고 이랬는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놀라운 게 대부분 좀 기간이 짧은 투자자분들은 오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박사님은 내일을 이야기해요. 내일을 해야 돼요. 팔 때 시점에 파는 게 중요하죠. 지금보다 좋을 거냐 안 좋을 거냐. 부동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고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매수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매수하는 시점에는 인기가 없어도 돼. 그 물건이. 근데 매도할 땐 2년 또는 4년 뒤에는 인기가 있으면 돼요. 미분양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분양이 처음에 살 때는 인기가 없어. 맞잖아요. 인기 없다가 2년 또는 4년 뒤에 이제 그때 또 막 입주 물량이 작아지고 이런 지역들은 막 전세가 올라가면서 인기 폭발하잖아요. 그러면 매도할 때 인기 있는 놈을 살 것인지 매수할 때 인기 있는 놈을 살 것인지 돈 많은 사람은 매수, 매도 다 인기 있는 놈을 사면 되지만 우리처럼 돈이 없고 종류는 작은 사람들은 일단 매수 시점에는 일단 인기가 없어야 돼. 그래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거지. 근데 매도하는 타이밍은 좀 인기가 좋은 시기가 됐을 때 좋은 타이밍에 팔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매수도 잘 보고 매도 타이밍을 딱 보면서 매수 타이밍 잡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와, 역시 좀 제 마음이 좀 후련해지는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보통은 지금 저희가 안 좋을 때, 그렇죠. 안 좋을 때일수록 많이 다니고 많이 봐야 된다 하면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악플을 다는 분들도 있고 또 유튜브가 아니고 오프라인 상에서는 좀 동참을 못 한다든지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오히려 이런 시국에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존경심이 갑니다. 아이고. 역시 땅은 어떻습니까? 땅은 언제 사야 됩니까? 그럼 우리 고 대표님 땅의 대표신데 토지의 전문가시잖아요. 토지. 그러면 땅은 언제 사야 됩니까? 땅도 큰 맥락에서는 비슷합니다. 지금 부산에서 가장 비싼 땅이 마린시티. 그렇죠. 그다음 서면. 해운대거든요. 이 서면 해운대의 거래가 꽤 많이 일어났어요. 알짜배기 땅들. 왜냐면 경기 좋을 때는 그런 거를 못 사는 땅이죠. 왜냐면 안 팔면 못 사니까. 그렇죠.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니 그런 게 나왔습니다. 매물이 나오네요. 근데 금리가 높으니까 사람들이 좀 이자세에 대한 부담은 큰데 그걸 매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마린시티 홈플러스가 팔렸잖아요. 팔렸죠. 제가 알기로는 모 건설사에서 산 걸로 아는데 이자를 내는 납부 비용보다 지금 땅값을 더 싸게 샀기 때문에 더 이득이라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뭐 가야의 홈플러스나 뭐 이런 게 뉴스에도 나오던데 꽤 많이 팔렸거든요. 굵직한 노른자 땅들이. 그래서 마트가 사라지고 그 위에 이제 주상복합 부지가 될 건데 지금 이런 불황장에 땅을 사서
호황장에 아파트를 지어서 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 이득과 개발 이득을 같이 보려고 하던. 그래서 오히려 돈 있는 분들이 더 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때 우리 고 대표님이 그때 우리 그 아카데미 와가지고 이제 그 현장 학습할 때 제가 참 그 강의 내용 중에 좀 와닿았던 게 언제 토지를 사야 됩니까? 어떤 토지를 사야 됩니까? 라고 이제 학생이 물어봤는데 이제 고 대표님이 하신 이야기가 그 지역의 신축 아파트, 대장 아파트가 앞으로 건립된다라고 보면 뭐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그러면 그 지역 인근에 땅을 사는 게 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다. 왜? 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서 땅값을 올리면 그 인근 땅값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특히 그 해운대에 있는 그 해운대 그 롯데 캐슬 하고 그다음에 저기 뭡니까? 푸르지오. 네. 그 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동원 비스타. 네. 그쪽에 있는 라인 인근에 그 무슨 거리입니까? 그가? 해리단길 그쪽이 옛날에는 거의 죽어 있다가 네. 철도 있고 막 이렇게 죽어 있다가 그 막 개발되고 그 아파트가 막 올라가면서 가격이 그 인근에 있는 상가라든지 토지값이 막 올라가는 것처럼 그럼 앞으로 우리 부산은 재개발 재건축이 어떤 특성화된 우리 부산 도시인데 워낙 오래된 건물이 많다 보니까 그럼 재개발 재건축이 돼가지고 그 지역에 대장 아파트가 들어올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면 미리 이제 그 인근에 있는 땅을 잘 보시면서 뭐 상가 이런 걸 투자하면 저는 돈이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네. 그 이야기가 저는 참 와닿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책이 이제 1천만 원 부동산 예. 투자인데 예. 요즘 가장 그래도 관심 있는 게 소액 투자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소액 투자 지역으로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 예. 마음에 담아두고 계신 곳이나 또 아니면 투자 유망 지역이나 예. 이런 곳이 있으신지. 일단 소액 부동산 투자는 얼마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됩니까? 소액입니까? 물어보신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저는 이때까지 지금 소액 부동산을 투자하면서 한 500에서 5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미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억 이하로도 많이 했는데 그러면 500에서 5천만 원을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냐면 네. 일단 지하철 역세권에 역세권. 역세권은 뭐 한 걸어서 10분 그다음에 한 500m 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 이런 아파트 중에서 한 15년에서 25년 된 놈을 사야 됩니다. 물론 신축 아파트는 사고 싶지만 그거는 소액으로 살 수는 없어요. 갭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5년에서 25년 된 놈을 이제 선택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서울 수도권에 특히 서울은 잘 없고 뭐 경기도라든 인천 이런 데 가면 좀 외곽 지역은 그런 물건들을 한 번씩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한 15년에서 25년 정도 됐고 왜냐하면 한 30년도 가까이 되면 재건축 때문에 또 가격이 올라가더라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15년에서 한 25년이나 말씀드린 거고 방 3칸짜리에 한 20평대 20평에서 29평 정도 되는 방 3개짜리를 이제 잘 노리거든요. 네. 그런 이제 지역을 이렇게 보면 부산에서는 뭐 각 지역별 각 구별로 다 있습니다. 그런 물건들이. 근데 주로 많은 곳이 이제 뭐 기장군이라든지 기장군 쪽에 동해남부선 그 라인 쪽에도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연제구라든지 뭐 부산의 1등 지역 아닌 2, 3등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연제구, 뭐 금정구, 뭐 이런 지역들도 이런 잘 찾아보면 네. 한 오래된 아파트 중에서 이런 물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중요한 것들이 이래 보면 네. 소액 부동산은 사실 이번에 어떤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 있어서도 크게 막 폭락하고 이런 건 잘 없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세가가 일단 항상 뭐 그래 비싼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큰 피해는 없었는데 물론 이제 매매가는 좀 떨어진 지역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보통 매매가가 예를 들어서 한 2억 정도 옛날 갔던 아파트인데 최근에 한 어떤 여러 가지 뭐 공급이나 아니면 그 지역 어떤 여러 가지 그 핸디캡으로 인해서 한 1억 5천 정도 떨어진 아파트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전세가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한 1억 4천까지 붙어 있어요. 저는 이런 아파트를 좀 잘 노리거든요. 네. 옛날에 2억을 한 맛본 아파트가 1억 5천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이 아파트는 상황을 보면 2년 뒤에는 공급량이 작겠죠. 네. 왜 그걸 투자해야 되니까. 그런 물건을 투자를 하니까. 그러면 2년 뒤에 반드시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아마 2억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물론 2억 못 가도 1억 8천, 1억 7천까지 가더라도 내가 1,000만 원 정도 투자해가지고 한 2, 3천 또는 3, 4천 벌고 나올 수 있는 이런 어떤 물건을 좀 검증된 이런 물건들을 주로 투자를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와, 정말 매력적이고 네.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아, 그렇죠. 저희도 예전에는 돈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어떻게든 500, 맞습니다. 1000 이걸 네. 모아서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네. 아직도 이제 그게 가능하고 맞습니다. 그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도래하고 거죠. 있습니다. 예. 또 잘만 찾으면 지금도 있고. 예, 있고요. 저도
가끔씩 이제 후배들 많이 물어보면 한 번씩 찾는데 눈에 그런 게 띄더라고요. 혹시 그러면 이제 그런 투자를 했을 때 좀 짜릿했던 순간, 뭐 즐거웠던 순간.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오래된 아파트의 특징들은 좀 많이 낡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보면 좀 수리를 해야 될 게 많아요. 네. 집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를 이제 수리를 해야 되는데 네. 이때 수리할 때는 전체적으로 이제 인테리어 업자한테 다 맡기는 것보다는 각각 이렇게 따로 국밥식으로 뭐 도배장판은 도배장판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뭐 중문은 중문 하시는 분, 샤시는 샤시 하시는 분, 또 뭐 싱크대는 싱크대 하시는 분, 또 뭐 이렇게 딱딱 나눠가지고 뭐 욕실은 또 욕실 하시는 분 이렇게 하면 한 뭐 다 하게 되면 한 1000만 원 이상 좀 넘어갈 수 있지만 보통 좀 싸게 해가지고 좀 몇 군데 하면 한 1000만 원 가지고도 좀 깨끗한 집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오래된 집이 깨끗하게 이렇게 변신을 시켜 놓으면 전세나 월세 들어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매력을 느낀단 말입니다. 네. 특히 전세 손님들은 엄청나게 좋아하죠. 네. 위치도 좋고 방 3개고 그다음에 주변에 뭐 평지고 아파트도 초등학교도 있고 다 이런 쪽을 했기 때문에 단지 그 자체가 좀 오래된 아파트라서 인기가 없었는데 이걸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이 부동산의 가치를 올려놓는 거죠. 네. 올려놓으면 전세 들어오시는 분도 비싼 가격에 매매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게 돼 있고, 네. 그다음에 2년 뒤에 팔 때도 그 인테리어가 남아 있으니까 매매 보시는 분도 그 아파트 전체에서 이게 수리된 집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또 집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또 이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껌 먹고 알 먹고 식으로 해서 초반에 이제 사서 거의 수리를 무조건 맡기고 이래 해가지고 일단 투자하고 2년 뒤에 파는 조건으로 네. 하면 됩니다. 그럼 이때 2년 뒤에 만약에 또 무슨 어떤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좀 문제가 발생해서 못 파는 시기가 됐다. 네. 가격이 뜨는 시점이 그럼 또 전세 한 바퀴를 더 돌리면 또 그 시기가 또 오기 때문에 네. 이 소액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의 5천만 원 이하로 들어가다 보니까 네. 이게 혹시 내가 뭐 잘못되더라도 여러분 뭐 이번 어떤 가격이 하락했던 어떤 큰 어떤 그 비싼 아파트의 어떤 그런 어떤 폐단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걱정하실 필요는 잘 없다. 네. 그래서 한번 이런 연습을 통해서 한 개씩 두 개씩 하다 보면 부동산에 대한 어떤 흐름도 알고 네. 타이밍도 알고 또 팔아보면서 또 자기가 느끼는 또 체험을 하게 되면 또 부동산을 좀 볼 수 있는 시야가 넓어지면서 그러다 보면 또 상가를 하든 토지를 하든 또 뭐 미분양 아파트를 잡든 이렇게 하면서 저는 점점 자신의 그런 커리어를 좀 키워나가는 것이 부동산 투자에서 좀 정석이고 좀 롱런할 수 있는 네. 이런 부분이다. 근데 부동산 첫 투자가 몰빵해가지고 연끌해서 투자를 했는데 지금처럼 잘못된 시기를 만나가지고 실패했다. 네. 그러면 두 번 다시는 투자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렇죠. 왜 돈을 날려받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현실에서는 상당히 부동산 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소액으로 좀 여러분이 좀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투자를 하시는 것이 저는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소액 투자는 한 500에서 5천이고 네. 투자 기간은 보통 한 2년을 2년을 거의 목표로 하네요. 왜냐하면 2년 뒤 입주 물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4년, 6년은 모르지 않습니까? 네. 또 폭발하면 또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일단 2년을 보고 갔다가 근데 그게 이제 또 오래된 아파트니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투자한 물건 중에 재건축 이야기가 막 나오면서 네.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거는 내가 계속 가져가가지고 입주권을 받을지 그거는 이제 나중에 판단하는 거고 뭐 그런 어떤 좋은 어떤 시나리오도 있지만 네. 무조건 다 그리 된다 보지는 않고 일단 2년 뒤에는 무조건 팔고 나온다는 조건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면 좋다. 그리고 이런 또 소액 부동산 투자의 또 장점은 양도소득세가 그렇게 생각만큼은 많이 나오지 않는다. 보통 제가 투자를 해보니까 네. 한 10%에서 15%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넣고 투자했는데 네. 2천만 원을 벌었어요. 네. 그러면 2천만 원에 대한 양도 차익을 보면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일반 가세는. 뭐 3천만 원 벌었다. 한 300에서 400. 4천만 원 한 500에서 550만 원. 500만 원 있다. 한 700, 750 이 정도. 물론 이제 그 뭐 공제받고 이런 뭐 그다음에 공동명의 얘네들은 네. 다르겠지만 보통 1억 벌면 한 2,100만 원 정도 내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것처럼 소액 부동산 투자도 어찌 보면 세금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자유로운 이런 투자가 될 수 있다. 왜냐면 은행에 돈을 1억 넣어놓고 2억 넣어놔도 나중에 돈을 내가 회수할 때는 15.4% 이자 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네. 그것도 14%잖아.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도 한 15% 이 정도 낸다는 것은 큰 부담은 아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확실히 이번 장에서
하락장에서 대부분 뭐 강남 불패였다. 예. 강남 불패다 이랬지만 실제로 강남, 네. 송파구가 정말 많이 하락했고 네. 부산에서도 해운대구가 정말 많이 하락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럴 때 소액이었으면 좀 내가 버틸 수 있는 여력도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양도세까지 계산하면 수익률이 월등히 높은데요. 상당히 높습니다. 1,000, 2,000 투자해서 네. 2,000, 4,000 벌 수 예, 있으면 맞습니다. 예. 이런 거를 먼저 입문으로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하다 보면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또 네.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럼 선생님, 종부세의 어떤 부담은 없습니까? 종부세 부담은 있죠. 있는데 그럼 그는 개수가 너무 많아지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종부세가 물론 12월 달에 이제 내야 되는 세금인데 네. 요게 이제 보면 6억에서 9억까지 3억이 이제 증가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이 국내에 있는 모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을 뭐 공동명의면 2분의 1로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그 합이 지금 공시가격의 합, 매매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의 합이 9억이 넘지 않으면 그 종부세를 내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부부 합산이면 18억까지는 안 내잖아요.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둘이 합쳐 18억이면 뭐 공동명의 계속 가져가다든지 아니면 A는 네가 가고 B는 남편이 가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산을 좀 분산시켜 놓으면 종부세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소액은 그 공시가격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한 5채 혈채를 하더라도 종부세를 안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막 우리 서울 강남이나 뭐 송파에 막 비싼 아파트는 뭐 한 개 가지고서도 종부세를 내지만 소액은 뭐 공시가격이 다 1억 이하도 있고 2억 이하도 많기 때문에 합쳐봤자 둘이 합쳐봐 18억은 상당히 좀 먼 이야기 될 수 있기 때문에 종부세에 대한 부담은 좀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실전 투자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네. 그 투자에 필요한 맥락을 그렇죠.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이고,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부산을 주로 많이 보시죠? 네, 부산, 저는 이제 뭐, 이래 여러 가지 강의도 있고, 이런 시간들 때문에, 다른 어떤 전문가들처럼 이렇게 막 전국, 우리 고 대표님처럼 막 전국을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보통 부울경, 대구, 뭐, 이런 울산, 요 정도까지만 좀 투자를 하고 있고, 좀 멀리 가는 거는, 네. 뭐, 계약서 쓰는 것도 시간도 많이 걸리다 네. 보니까, 뭐, 좀 지향하는데, 부울경, 대구가 주로 제 바운더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여기서도 소액으로 충분히 할 게 많으니까 네. 16년을 해오셨으니까 네. 그러면 부산하면 이제 제일 핫 이슈가 네. 엑스포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엑스포와 또 BUTX. 아, 그렇죠. 네. 좀 핫하던데. 네. 그러면 엑스포에 대한 뭐 생각이나 또 투자 유망 지역. 예, 요거에 저는 예, 사실 뭐 이 방송에 나와서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떠놓고 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올해 11월 28일 날 11월 28일 예, 11월 28일 날 프랑스 BIE 의 그 회의에서 네. 2030년 엑스포 개최지가 발표가 되거든요. 네. 거기에 제발 저는 부산이 특히 부산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부산 고향이 부산이고 제가 또 주 이제 사는 지역이 이제 부산이다 보니까 부산이 살아야지 저는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뭐 부산이야 뭐 수도권만 잘 살면 돼 이런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균형 발전을 하고 우리 특히 부산이라는 지역은 또 지형적으로 또 해안을 바다를 끼고 있는 또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부산이 살아야지 우리나라가 또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뭐 어떤 뭐 반도체가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일단 이 관광산업,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거를 보고, 먹고, 생활하고, 또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외국인들이 막 이렇게 코리아 하면서, 이런 어떤, 저는 산업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돈벌이가 될 거라 판단하는데, 그 시작점이 저는 엑스포를 통해가지고, 부산을 알려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한국이 서울 강남만 관광지가 되면 안 되고 부산이라는 것도 돼야 되는데 그 가장 아마 좋은 시작점이 저는 엑스포다 이렇게 보거든요. 전 세계의 많은 어떤 유명 관광지들 프랑스 파리나 이탈리아 로마 그다음에 중국 상하이 이런 지역은 전부 엑스포를 통해 가지고 도시가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오게 되고 이래 됐는데 우리 부산은 사실은 뭐 여러분 뭐 뉴스에 다 나왔고 뭐 신문에도 봤지만 노인과 바다다. 네. 노인하고 바다만 남았다. 이런 이야기가 조롱거리로 될 정도로 정말 좋은 직장이 거의 없습니다. 네. 아까 우리 그 연봉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부산이 사실 가장 큰 어떤 문제점이 좋은 일자리. 일자리가 있어야지 인구가
외부 유출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러 경기도나 저 평택이나 저런 데 안 가고 부산에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왜 부산 아들, 딸들이 저 다른 지역에 가고 다른 나라에 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네. 자꾸 인구가 유출되는 이유는 뭔가 먹거리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이런 가장 좋은 방법이 엑스포다. 엑스포는 만약에 개최되면 50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네. 50만 개. 50만 개. 아, 이거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네. 5만 개도 아니고 50만 개가. 네. 이런 50만 개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아들, 딸들이 부산에서 이제 터를 잡고 결혼하고 생활하고, 왜냐하면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면 또 아파트도 많이 필요하고요. 네. 또 인구가 계속 이제 줄어들지 않고 이러다 보면 또 주거 형태도 많이 이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맞잖아요. 네. 아니, 아파트도 사람이 살 사람이 많아야지 아파트를 개발하고 정비 사업을 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인구가 자꾸 줄어들면 결국 힘들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데서 기여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엑스포가 되면 60조 원의 어떤 경제 유발 효과, 네. 산업 간접 자본, 뭐 이런 것들. 그 이번에 또 BTX나 BUTX 이것도 지금 막, 만들어져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엑스포가 돼야지 이것도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또 철도가 깔려야지 또 그 지역에 또 철도가 지나가는 쪽에 역은 또 주변에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고 또 집값도 상승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마 엄청나게 중요한 아마 우리 부산이 한번 뜰 수 있는 네. 제2의 수도가 될 수 있는 아마 정말 저는 어떤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게 엑스포지 않을까 그래 싶어서 저는 매일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네. 그날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사우디 리비아인가 그쪽이 네. 지금 거의 우리한테 가장 경쟁국이었는데 네. 최근에 여러 가지 국제 정세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소식들 네. 뭐 난민 학살 이런 것도 나오면서 네. 지금 표가 지금 많이 지금 분산돼 가지고 지금 거의 뭐 5대5 정도로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뭐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도 아마 엑스포를 막 기원하시면 아마 11월 말에 좋은 소식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아마 그때 한번 좋은 소식 있으면 한번 또 다시 한번 나와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알리면서 앞으로 이제 어느 쪽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살짝 또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일단 뭐 저는 말씀하실지. 북한 재개발 지역이 일단은 순조롭게 엑스포가 되면서 뭐 달리는 호랑이에 날개를 단 것처럼 굉장히 잘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엑스포를 통해 가지고 또 외국인들이 또 많이 오다 보면 공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가도도 신공항 지금 잘 되고 있지만 아마 시간 안에 내년부터 착공해 가지고 2029년도 아마 하반기에는 아마 개통할 정도로 아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 간접 자본들 뭐 도시철도 뭐 뿐만 아니라 BTX 뭐 이런 것들도 아마 순조롭게 팍팍 진행이 아마 저는 잘 될 거라 생각하면 결국은 부산의 아마 1등 지역인 해운대구 수영구 쪽에 있는 아파트 값이 저는 더 아마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왜? 외국인들도 그쪽을 또 관심을 가질 거고 외국인들이 오면 여기 북한만 보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해운대 바다도 가고 강안대교에서도 식사를 해야 될 거고 그럼 바다 보면 또 그때 되면 또 삼익비치가 또 아파트 짓고 있는지 또 다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아파트 LCT 뭐 사람들 보면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또 관심을 가지고 외국인들도 이렇게 또 부동산 투자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다른 어떤 뭐 홍콩이라든지 뭐 마카오 이런 부동산보다 가격이 싸잖아요. 네. 그러면 또 관심도 가지고 이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부산에서는 해운대구에 있는 수영구 이런 쪽의 아파트가 가장 아마 저는 각광을 받을 것이고 부산 전체 아마 저는 뭐 북항 재개발 지역에 있는 부산 진역에서부터 중앙동에 이르는까지 아마 그 큰 대로변 이쪽으로 아마 저는 재개발 재건축 뭐 지역주택조합뿐만 아니라 많은 어떤 천지 개벽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쪽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도 상당히 아마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면서 주택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 그쪽에 아마 아파트들도 저는 상당히 가치가 크고 그다음에 부산역을 중심으로 했던 뭐 여러 가지 뭐 생활용 숙박시설 뭐 레지던스 이런 것들도 뭐 사는 사람들이 오면서 굉장히 아마 인기가 많아질 가능성이 크고 뭐 전체적인 저는 부산의 어떤 호재고 빅 호재다. 뭐 전체적인 부산의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아마 아마 저는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네. 하고 싶은 말씀 우리 네. 구독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저도 여기 이제 오늘 처음 이렇게 네. 우리 고 대표님 때문에 오늘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네. 항상 저 부동산은 항상 역사를 이렇게 보면 항상 가격이 우상향을 결론적으로 하고 있지만 네. 항상 시기에 따라서는 부침이 항상 있었다. 네. 그거는 항상 제가 한 16년 투자하다 보니까 항상 좋은 날도 있었고 안 좋은 날도 있었고 또 제가 항상 투자할 때는 금리가 한 7% 정도 됐었거든요. 맞습니다. 많이 높았습니다. 네. 그때는. 그래서 지금의 어떤 5% 6%도 사실 좀 높은 수치지만 제가 옛날 투자했던 그런 상황이 봤을 때도 뭐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투자하신 분들은 워낙 저금리를 아마 경험해보다 보니까 아마 지금 많은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이 금리는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다. 네. 그리고 환율은 내려가게 돼 있다. 이거는 무조건 일어나는 세상 이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갖다 여러분들이 언제 그게 빨리빨리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신의 영역이지만 결국은 금리는 내려가고 환율 1,300, 1,200원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럼 그때 떨어지고 나서 금리가 내리고 나서 투자를 하겠다. 이건 늦은 거예요. 무조건 늦은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되기 전인 저는 올해 2023년이 그래도 하반기가 남아 있으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무주택자, 1주택자 이런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좀 움직이시면 좋고 다주택자들은 조금 관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앞으로의 어떤 사항을 좀 주시하고 또 지금 뭐 다주택자들은 취득세 때문에 좀 어렵고 그다음에 또 대출 부분도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뭐 공시가격 1억 이하짜리의 어떤 이런 것들도 한번 저는 한번 소액부동산으로 한번 소액으로 한번 투자해 볼 만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좀 많이 떨어진 어떤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한번 조건에 따라서 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미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시기를 잘못 만나가지고 미분양된 놈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좋은 시기에는 100% 완판이었는데 좀 금리가 올라가고 분위기가 좀 이렇다 보니까 미분양된 놈들, 특히 입지 좋고, 그다음 분양가 그리 비싸지 않고, 또 그 지역에 또 대장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은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면 아마 저는 2년 뒤 또는 4년 뒤에는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위기가 기회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동산을 떠나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방송과 계속 이렇게 들어주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또 좋은 시기에 또 좋은 투자를 하시면서 여러분도 하시면 좋고 특히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는 항상 직장인들에게 제가 이제 저희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하면서도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쟁이로 부자가 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직장에 여러 목숨 걸고 내가 가장, 차장, 부장, 이사까지 올라가게 돼서 막 회사를 위해서 내 몸을 바치는 게 아니고 그건 옛날 우리 아버지 삼촌 때 시대였고 지금은 사실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잘리지 않을 만큼만 적당히 일을 하면서 그 직장 소속에 있을 때 또 대출이 잘 되고 자기 신분이 또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좋은 어떤 시기에 부동산을 한 개씩 두 개씩 모아가면서 언제 내가 그만둘지 모르는 또 언제 내가 잘릴지 모르는 이런 어떤 회사 이런 어떤 직장이 있어서 내가 나중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또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내가 어쩔 수 없이 또 일을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부동산 투자를 소액 부동산 투자를 한 개씩 두 개씩 하다 보면 여러분이 나중에 아마 월급쟁이로서 부자로 아마 은퇴할 수 있는 날이 좀 더 앞당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수강생분들이 이제 박사님 책이 나온 거를 수강생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1,000만 원 부동산 투자 제가 또 올려드릴 건데 박사님의 좀 노하우라든지 또 이런 위기가 기회라고 하셨는데 이 위기 속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노하우들이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저도 오늘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일단 좀 쉽게 썼고요. 아마 가독성이라 해야 되나? 읽기 어려운 책이 아니라, 제가 이때까지 경험해본 거를 실전 어떤 투자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쉽게 풀어온 책이기 때문에, 아마 부동산 시작하시는 초보분들, 또 본인이 분들, 또 그 다음에 좀 타이밍을 잘못 잡아가지고, 좀 투자 좀 약간 실패하신 분들, 또 약간 좀 손해를 이런 보신 분들도 한번 보시면 아마 좀 도움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아이고. 귀한 책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